Cette fois, c'est le moment d'ouvrir une deuxième parenthèse et de décrire les sentiments des personnages. Café. Arthur regarde sans arrêt ses pieds, mais il pense à la bouche d'Odile, à ses baisers romantiques. Odile se demande si les deux garçons ont remarqué ses deux seins qui remuent à chaque pas sous son chandail. 네, 안녕하세요. 시네21 송경원 기자입니다. 옥상영화제에서 환상의 마로나라는 작품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면대면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환상의 마로나는 다들 이제 보셨을 텐데 이 영화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미리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은 조금 장황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영화는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나고 또 어떤 타이밍에 어떤 형식으로 만나는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환상의 마라노는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영화였고 여기 영화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공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영화고, 반려견이 없다고 해도 주변에서 이제 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 영화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이 영화는 앙카 다미안이라는 감독님이 만든 거고요. 이 앙카 다미안 감독님은 사실 지금 유럽에서 되게 주목받는 여성 감독님 중에 한 분입니다. 원래는 실사 영화로 데뷔를 하셨고 실사 영화도 만드시는 분인데 루마니아에서 영화 촬영 전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1년에 크롤릭 나의 저승길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안시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영화인 환상의 마로나 같은 경우에는 2021회 연도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21회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장편 대상 관객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품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개에 관한 영화이고요. 개의 일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일종의 우화 같은 영화예요. 저는 사실은 개를 키우진 않는데 저는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주는 좀 특별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좀 크게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보통의 이제 의인화를 하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개를 다룬다고 해도 보통 개가 소재로 다뤄지고 사람의 시점에서 개를 그리기 마련인데 이거는 보고 있으면 진짜 개가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상상을 해보고 그거를 애니메이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표현들, 방식들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영화 기자로 있긴 하지만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을 좀 더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표현 기법에서도 되게 크게 와닿았고 그리고 의인화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접근이 가능하구나라고 해서 좀 더 특별하게 와닿았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앙카 다미안 감독은 사실은 작화까지 다 맡아서 그리시는 분은 아니고요. 이제 스토리와 전체적인 연출을 맡는 분이고 작화는 이제 따로 다른 분이 진행을 하셨어요. 되게 유명한 유럽의 일러스트레이터 그 그래픽 노블 작가분이 이 그림을 맡으셨고 또 한 분이 맡으신 게 아니고 배경은 또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여러 가지 그림체들이 섞여 들어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험적인 시도도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얘기인데 로드킬을 당한 개의 시점에서 이제 제일 첫 화면에서 백목이 제일 첫 화면에서 백목이 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히 희미해져가는 그런 그림에서 시작을 해서 마로나의 이제 나레이션으로 나의 한번 생을 영화처럼
다시 한번 반추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 때 이미 어떻게 될지 결론을 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죠. 이 걔가 어떤 삶을 살아서 저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보게 되니까 보자마자 약간 안타까움과 미안함 같은 게 좀 솟구쳐 오르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관한 평가에서도 별점이나 아니면 한 줄 평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괜히 미안해지는 그리고 마로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지점들이 꽤 있는 영화고요. 간단하게는 이 마로나라는 개가 원래 이름은 아홉으로 나오거든요. 아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아홉에서 아나라는 이름을 받기도 하고 사라라는 이름을 받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로나라는 이름이 될 때까지 한 3명 정도의 주인을 거쳐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 자체는 일종의 우화에 가깝게 사람의 그 성장을 따라가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홉이었을 때는 완전 유아기, 유아기의 어떤 추억들, 기분들은 뭔가 완벽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런 시기를 지났을 때가 이제 아홉의 시기인 거고, 첫 번째 이제 주인, 첫 번째 동료라고 해야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첫 번째 그 사람, 같이 지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마놀이라는 고개사를 만나는데, 그 마놀과 함께 했던 시기는 아나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건설업자인 이스트반을 만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사라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솔랑주라는 소녀를 만나는 시기가 최종적으로 이제 마로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아나의 시기였을 때는 사실 소년기를 상징을 하고요. 이스트반의 시기였을 때는 이제 청소년기를 상징을 하고, 그 마로나의 시기였을 때는 이제 성인기를 은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개의 일생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걸 빗대서 이제 인간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게 치면 사실 또 아까 얘기했던 의인화라는 거를 철저하게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뼈대로 해서 중간중간에 표현하는 방식 자체는 철저하게 걔가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시점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별하고, 저는 이 영화에 좀 빠져들게 된 첫 번째 장면, 결정적인 순간이 이 아홉이라는 걔가 아나가 될 때, 그러니까 고개사 마놀과 만나서 마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그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집까지 향하는 길에서 이런 골목길이라고 해야 될까, 번화가를 지나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번화가 있는 사람들, 뭐 번화가의 풍경들, 뭐 아니면 주변의 가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게 기발한 상상력으로 그려지거든요. 아마 우리가 외계에 떨어지면 저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을 만큼 인간의 모습들인데, 개의 시점에서 보면 저렇게 다가갈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것들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장면을 볼 때, 그 시퀀스를 볼 때 이 영화에 대한 약간 어떤 무장해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지금 보신 분들도 그렇고 안 보신 분들에게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좀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영화일 것 같고, 대략적인 영화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총평,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영화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질문을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미리 전해주신 질문들을 좀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답변을 좀 할게요. 평점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기자님이 이 작품에 별점 5개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에서 만점을 느낀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교감을 다룬 작품이 많은데 유사한 소재의 다른 작품과 구분되는 이 작품만의 힘에 대해서 듣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랑 좀 겹치기도 하는데, 별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어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어쩔 수 없이 주긴 하는데, 일종의 비유하자면 미리 기자들이 아니면 전문가라고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미리 접해보고 일종의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어떤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어떤 것들은 꼭 보세요, 이렇게 추천하는 좀 직업적인 가이드에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 별점의 기준들이 제각각 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완성도의 문제인데,
영화마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어떤 영화는 관객의 어떤 쾌감,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영화는 뭐 질문을 하는 영화도 있고, 영화관을 나오고 나서 더 생각나는 영화도 있고, 그걸 다 같은 잣대로 되기는 힘듭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그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졌는가,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보통 별점이 3개 정도면 볼만하다. 이 정도면 극장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일부러 찾아가서도 볼만하다는 작품이고요. 3개보다 조금 더 높으면 3개 반부터는 뭔가 하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 4개부터는 사실은 평가가 그렇게 크게 무의미한 이거는 잘 만든 영화고 시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이게 올해가 꼭 아니더라도 지금 개봉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몇 년 후에도 이 영화는 회자가 될 겁니다. 라는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준 영화들은 4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4개 이상의 별점은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가라기보다는 거의 고백에 가깝고 저는 5개를 잘 안 주는 편이기도 한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유를 그냥 딱 하나만 꼽으라면 내가 이걸 5개를 줬을 때 다음에 찾아올 더 좋은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까 그게 좀 무서워서 못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거는 그냥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작품들이 나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가 저한테는 올해 그렇게 좀 고백을 하고 싶다는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꼭 많이 봤으면 하는 일종의 추천 별점 5개를 줬습니다. 이 영화가 좀 특별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이게 좋은 작품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애틋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화를 한 작품 대부분은 걔를 어떤 천사처럼 그려요. 우리를 좀 맑게 해주고 도와주는 천사처럼. 근데 그 시점 자체가 사실은 인간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게 의인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걔가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심지어 요즘에 이런 프로그램에서 강영욱 개 전문가도 그런 얘기 하던데 걔의 언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이렇게 추측할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죠, 사실. 사람끼리도 마음을 다 알 수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의인화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막 쓴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도구로 활용한다는 느낌도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을 말로 혹은 뭐 사건을 만들어서 자극적인 사건을 만들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추상에서 추상으로 전달하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작품 속에서 꽤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 아나였을 때 이제 고개사 마놀과 헤어질 때 마놀과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냥 우연히 문을 열어놨는데 걔가 부주의하게 나갔다. 요게 이제 아나가 헤어진 이유가 되겠죠.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뭔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주인을 보고 불행의 냄새를 맡은 이 아나 그러니까 마로나가 적극적인 이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들을 보여줄 때 그림으로만 가능한 것들을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아나가 이제 길거리를 가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 자기가 사랑했던 아놀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미련처럼 뒤를 쫓아옵니다. 뒤를 쫓아오다가 그게 길거리 한가운데 이제 쓰레기처럼 쌓이는 그 시퀀스를 보여줘요. 그게 사실은 아나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닐까? 아나의 감정을 함부로 상상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림 자체로 추상에서 추상으로 전달하고 있는 시퀀스처럼 느껴져서 그런 순간들이 이 영화에는 꽤 많고 그런 것들이 이 사상의 마로나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제작 과정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건 사실 만드신 분들이나 감독님들이 해야 되는 답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마침 또 제가 인터뷰를 감독님과 하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해외 인터뷰도 좀 찾아보고 해서 감독님의 답변을 빌려서 요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화가 미술 작품이나 그림책처럼 화려한데 이야기가 매우 현실적입니다.
환상의 끝과 현실의 끝이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작 과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작 과정, 이제 이 작품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지게 됐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사실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실화에서 아이디를 얻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카다미안 감독은 작화를 원래 하는 사람은 아니고 연출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시나리오를 보던 중에 이제 본인이 유기견을 실제로 구출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개가 이제 갈색 개인데, 마로나라는 이름이 갈색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전 영화에서는 이제 검은색에 가깝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모델이 된 개는 갈색 개고, 다행히도 그 개는 아직 살아 있다고 합니다. 감독이 이제 이후에 자기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좀 개 모습들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이제 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2014년에 본인이 이게 유기견을 구출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 마로나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매직 마운틴이라는 이거 전작이 있어요. 아카데미 감독이 전작을 제작 중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본인이 시나리오를 쓸 수가 없어서 이 시나리오를 여러 군데 좀 발주를 비슷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앙헬 다미안이라는 아들이 이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넣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본인의 얘기에 더해서 이런 좀 구조화된 얘기들을 덧붙여서 만들어낸 시나리오였고, 그렇게 만들어낸 시나리오로 이제 작화 감독을 따로 구해서 작화를 시도를 했는데, 이 작화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흐트 에번스라는 유럽에서 되게 유명한 그래픽 노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이 비주얼 전체적인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인, 비주얼 컨설턴트를 맡아서 진행을 했고, 또 요 분 한 분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다른 아티스트들이 추가가 돼서 사라 마체티라는, 혹은 이나 토르스 텐센이라는 두 분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배경들을 그려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영화에 여러 가지 톤의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단순하게는 고개사 만호를 그릴 때와, 그리고 건설업자 이스트반 그릴 때, 그리고 솔랑주라는 소녀를 그릴 때 세 가지 그림 톤이 다 달라요. 그렇게 좀 다양한 다채로운 그림들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협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작 과정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쓴 걸 다 바탕으로 여러 그림 작가들이 붙어서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과 기반을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가 작가의 하나의 세계만 좀 고스란히 표현한 거면 좋기도 하지만 깊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은 좀 딱딱해질 수도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표현의 가능성에 더해서 이야기의 상상력이나 혹은 연출의 좀 세련됨, 이런 것들이 다 덧붙여진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사실 개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주는 입장까지 다 섞여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는 균형 잡힌, 나쁜 의미라고 하긴 못하네요. 본인의 의도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결과물이 나온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제작 과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마로나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들려주는 나레이션으로 진행된 덕분에 강아지의 삶을 살아본 듯한 체험적인 느낌이 듭니다. 동물의 시점으로 설정한 이유, 그리고 많은 동물 중에도 특히 강아지로 설정한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감독님 인터뷰를 빌려서 답변을 조금 해드릴게요. 강아지로 설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견이 처음에 모델이었기 때문에 설정을 한 거고요. 사실 중간에 고양이도 나오고 다른 동물들도 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다른 입장들을 좀 넣을까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너무 그러면 동물 전반으로 좀 시선이 흩어질 것 같아서 유기견이라는 걸로 좀 시선을 제한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동물의 시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게 소재가 원래 그렇게 출발한 이유도 있지만, 감독님이 걔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함에 좀 반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 걔는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이 영화랑 별개로 그냥 관련된 인터뷰들을 찾아보다가 최근에 본 글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소년이 본인이 키우던 개가
되게 빨리 보통 이제 개랑 사람의 수명이 다르니까요. 떠나보내게 된 사연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위로하는 그 SNS에 좀 이렇게 떠나간 개를 추모하는 그런 글들을 올렸나 봐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이제 누가 그런 질문을 했대요, 걔한테. 먼저 이렇게 일찍 보내서 되게 슬프겠다, 아쉽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물론 이제 아쉽고 슬프고 안타깝고 하긴 하지만 소년이 너무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별로 꿋꿋하게 보낼 수 있니라고 하니까 그 소년의 답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안카다미안의 생각과 거의 유사한 것도 같은데 걔들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는 사람은 실수 이런 걸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배워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사는 거고 걔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행복이 뭔지를 다 알고 있어서 길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본질에 더 가깝게 가닿는 것 같기도 한데 안카다미안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밝힌 얘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걔들은 그냥 순간순간을 산다는 거죠. 뭐 복잡하게 미래를 설계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것들에 충실하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느끼는 그 삶들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사실은 개라는 동물의 시점을 선택한 거기도 해요.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개의 시점과 개의 어떤 감각들을 전달하되 그 전체 뼈대는 이제 인간의 일생, 소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런 것들을 일종의 우화처럼 빗대서 표현함으로써 행복에 대한 어떤 행복론을 설파하고 싶었던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영화 제목에 관한 궁금증인데 아홉, 아나, 사라, 마로나 그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 강아지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마로나가 되었을까? 극 중에 강아지 이름이 호칭 그 이상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 간혹 이제 비평을 쓸 때는 영화를 전체를 다 해설하거나 아니면 영화에 대한 뭐 TMI 정보를 다 알려주거나 하는 게 아니고 질문 하나만 잡아서 재해석, 재구축할 때가 있거든요. 환상의 마로나라는 작품에 놓고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제일 행복했던 시기는 사실은 9이었던 것 같고 완전히 완벽하게 충만한 인간으로 치면 거의 그 상태는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 상태에 가깝게 행복에 뭔가 감싸여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조금 자각이 될 때 행복한 시기는 사실은 아나였던 시기였거든요. 소년 시기예요. 실제로 소년 시기로 설정한 이유가 행복으로 충만한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그거에 하나하나 다 만족하는 시기로서 설정을 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중에서 그려질 때도 고개사 아놀가 있을 때는 아나가 그런 대사들을 자주 해요. 고개사 마놀이 뭐 이런 좁은 다락방에서 맛있는 먹을 거 못 줘서 미안해 막 이런 얘기하면 막 농담이죠.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처럼 사실 그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제목이 아나가 돼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마론으로 설정했을까? 그게 저한테도 되게 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을 좀 해보다 보니 이것도 감독님 인터뷰 답변을 먼저 드리면 본인이 이제 구조한 개가 마로나니까 그 시기를 기준으로 그냥 제목을 쓴 거다. 그래서 마로나가 어떻게 마로나란 이름을 붙은 삶을 갖고 살았는지 마로나란 이름을 붙기까지 그 전 단계를 이제 상상해서 그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목이 환상의 마로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로나란 색깔은 이제 루마니아어로 갈색이란 색깔이기 때문에 갈색 유기견에 대한 얘기였던 건 거죠. 네, 나름대로 약간 내피셜 혹은 뭐 평론가로서의 어떤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죽었을 때 이름 이 마로나란 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름이기 때문에 원상의 마로나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마로나에 대한 환상이기도 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작품을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이 마로나란 이름이 붙을 때 이 마로나의 태도가 되게 재밌어요. 완전히 지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름 붙이는 건 너 마음대로 해라. 나는 뭐 안 하기도 했고 뭐
아니면 아홉이기도 했고 중간에 그 이름 자체에 대해서 붙이는 거, 그 새로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를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걔 입장에서 보면 이 걔가 아홉이든 아나든 사로나든 마로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인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 마로나라는 이름을 이 걔가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면 아나라고 부를 때는 이 이름이 사실 암컷의 이름이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이 주인들이 다 이게 좀 애뿌장한 외견을 보고 처음에 암컷의 이름 붙여주거든요. 자기는 계속 수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붙여진 이름인 건 거죠. 이 개한테는 크게 상관없는 이름인데, 마로나라는 이름쯤에 왔을 때는 그냥 이게 성인기를 상징한다는 말처럼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를 배운 것 같은 좀 달관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이름이 붙든 간에 이 사람의 이 개의 본질은 변하진 않지만, 이 개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기억하고 받아들인 이름은 아마 마로나가 아닐까?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뭐 이런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개와 같이 뭐 지금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린 시절엔 그랬단 말이죠. 한때 그랬고, 이 작품 전체는 그랬던 시기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일종의 노스텔지어 같은 거를 깔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 돌아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로나라는 이름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시 태아의 상태까지 돌아가는 얘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로나라는 제목이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는데 저도 적절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이고, 뭐 그거를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개가 마로나야 될까에 대한 답은 각자 생각하면서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으로, 아나가 건설업자인 스티븐과 함께 이동하는 풍경에서 전 주인 마놀이 아나를 찾는 전단지가 보입니다. 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나가 마놀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마놀에게 돌아갔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되게 영화에서 애틋한 장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떠나왔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인이 여전히 나를 찾고 있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할까? 그냥 해피엔딩을 바라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다시 거기에서 마누라에게 찾아가는 게 훨씬 좋은 얘기인 것 같고 행복한 얘기인 것 같고, 심지어는 이스트반과 있을 때 시기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상징을 하자면 이스트반과 있을 때 시기는 주로 이제 건설업자이기 때문에 직각 직선으로 그려지는 것도 있는데, 규율을 익혀야 되는 규율,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맞춰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직선의 공간들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더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마놀에게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면 뭐랄까, 이 얘기 자체는 되게 행복한 얘기이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안심을 하게 되는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감독이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혹은 이게 마취를 시킨다고 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주로 이런 결론을 택하죠. 해피엔딩, 대리만족.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해피엔딩과 대리만족은 진짜가 아닌 거기도 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고 나오는, 만약에 이 영화가 다시 마놀에게 돌아갔다라고 끝나면 그냥 걔가 행복하게 살았네 하고 그냥 끝날 거예요. 아마 극장에서 완전히 끝나는 영화가 될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로나가 불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건 좀 말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시점에서는 미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로나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후회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매 순간에 그냥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그냥 떠난 삶이 된 거죠. 견생이 된 건데, 뭐 그랬기 때문에 극장을 나와서도 이 얘기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곱씹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면 영화가 성립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 마음 자체가 이 영화가 던져주고 싶은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 방금 얘기했던 뭐 완벽한 시절, 행복한 시절, 소년의 유년기 이런 거 늘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거길 돌아간다는 행위 자체는 일종의 도피죠. 뭐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한다고 하면 퇴행성 도피거든요. 지금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에 머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는 안 됐다는 것도 알죠. 마놀과 헤어진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마놀도 일종의 상징인데 미래를 위한 꿈, 미래 이 서커스단에서 이게 성공하고 싶은 미래를 위한 꿈과 그리고 현실의 행복, 지금 당장의 행복에 대한 은유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의 삶은 꼭 현실의 삶만 선택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꿈을 선택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놀이 나쁜 선택을 한 것도 아닌 거죠. 다만 이제 개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했을 때 넌 왜 그래? 지금 현실에 우리 지금 행복하잖아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주고 떠나오는 좀 최선의 선택을 한 거고 아마 다시 마놀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계속 그 불행의 냄새를 느낄 거예요. 그 마로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완벽해질 수 없는 그 시절 한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 정도로 감사하겠죠. 저 친구가 아니면 저 마놀이라는 고개사가 여전히 날 그리워하는구나. 나처럼 나도 여전히 널 그리워하고 있어. 중간에 그런 대사도 나오거든요. 막 그 완벽했던 시기에 대한 어떤 애틋함 같은 것들이 마로나의 대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두 사이의 관계 상황은 그걸로 충분한 것 같고 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개가 오래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보고 제가 두 번째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개들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잖아요. 근데 그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혹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약간의 죄책감과 함께 특히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던데 집에 돌아갔을 때 한참 일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그 개는 온전히 나만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을 보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 미안함, 슬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왜냐하면 개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조차 즐긴다는 표현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조차 만족하고 있는 거가 아닐까? 또 인간의 입장에서 멋대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은 어떤 장면에 대한 얘기인데 등장인물의 움직임과 별개로 외형 자체가 움직인 게 되게 인상적인데 예컨대 고개사 마놀이 입은 옷의 줄무늬 그리고 소녀 솔랑주의 엄마 머리가 계속 물결치듯이 움직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잠깐 앞에도 말했지만 이 영화에 그냥 두 가지 대비되는 세계는 직선과 곡선입니다. 그래서 곡선은 뭔가 충만한 나를 감싸주고 완벽한 세계를 좀 상징을 하고 직선은 일단 규칙 혹은 나를 억압하는 것들 딱딱함, 힘듦, 고통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상징한다고 하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트반의 세계를 그렸을 때 어떤 그 관점들은 선형 원근법을 따르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설계도 그리는 것처럼 그려졌고 작가도 실제로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중간에 그런 재밌는 장면들도 나오죠. 마로나가 그 이스트반의 여자친구인지 부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억압을 할 때 딱 그 딱딱한 개로 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약간 재치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트반 집 같은 경우는 규칙 제약의 공간으로서 어떤 청소년기를 상징하고 되게 기하학적인 공간으로 그려져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들은 곡선으로 그려지고 실제로 이 곡선으로 표현한 것들이 이 세 명의 작화 감독들만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참고한 뭐 오마주를 한 작품들이 있다고 해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곡선이 주는 충만함 같은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뒤에 또 한번 얘기하게 되겠지만 우주를 묘사하며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일종의 답이기도 하고요. 곡선으로 채워지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곡에서 마노를 입은 줄무늬가 이렇게 곡선이 돼서 나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솔랑주의 엄마 물결 치는 머릿결 이런 곡선들은 사실상은 행복함에 대한 어떤 은유 상징이기도 하고 특히 솔랑주의 집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곡선의 공간과 직선의 공간이 섞여 있는 그게 또 한편으로는 성인기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죠. 성인기라고 해서 청소년기처럼 되게 딱딱하고 힘든 시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되게 행복한 순간도 있고 힘들고 좀 나를 억압하는 순간도 있는데 그게 동시에 공존하는 어떤 공간들을 그 집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주 행성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큰 모티브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우주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주로 나오죠. 시작부터 이 한 생명이 하나의 우주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를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하는데 아홉이라는 형제로 태어났을 때부터 이 형제들은 일종의 행성처럼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그 행저들이 그 첫 주인의 도서관이라고 해야 될까 서재에서 막 책 사이를 끼워놓는 사실 이 그림이 제일 감각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려지거든요. 뭐 선으로만 그려지기도 하고 근데 그때 각각의 행성을 끼워놓는 모습들로 그려지고 특히 이 주인공인 마로나 아홉이라고 불리는 이게 아홉이 왜 아홉이냐라고 하면 또 약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딱 의미화시키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리고 별로 재미없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각각의 행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홉이고 왜 수금주한 목도 천의 명하면 명왕성이 9번째 행성이잖아요. 마로나는 사실은 명왕성의 운명을 타고난 거죠. 그래서 명왕성이 행성에서 이제 제외됐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마로나도 결국 이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근데 사람들이 명왕성은 더 이상 행성이 아니야 라고 해서 명왕성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냐 명왕성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냐 라고 하면 그건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있어서 명왕성이 행성이 아닌 거 된 거지 명왕성은 명왕성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왕성에 대한 위로를 더하는 겸해서 시작부터 이제 우주로 출발하는 영화고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은 주로 아까 곡선과 함께 우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특히 그 마로나 아나였을 때 고개사 마놀의 다락방이 우주로 이제 개방되는 순간이 이 영화에서도 꽤 공을 들인 장면인데 좁은 다락방이 우주만큼 넓다라는 뭐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좁은 다락방을 우주로 바꾸는 작화 혹은 애니메이션의 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곡선의 힘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감독님이 인터뷰할 때 표현한 거를 그냥 제가 짧게 좀 그대로 읽어드리면 마놀의 지붕 바깥에는 하늘이 있고 춤추는 순간 벽이 사라지거나 뒤로 물러나는 덕분에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그렸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딘가 답답하고 우리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주변의 구성 요소는 훨씬 더 풍성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으로 충만한 어떤 감정적인 에너지를 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지? 라고 이분이 생각하셨을 때 우주의 이미지들을 차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제일 처음 그 행성 9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 그리고 중간에 마놀의 집 다락방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로나가 하늘로 돌아갈 때 죽고 나서 이제 우주로 다시 돌아가는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번째 질문으로 같은 소재의 이야기도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울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실사 영화와 다른 특유의 매력을 단순히 작화의 힘으로만 지부하기는 아쉬운데요. 적절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영화 장르에서 애니메이션은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 마지막 질문인데 되게 뭐랄까요 감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큰 화두이긴 하거든요. 제가 조금 밖으로 벗어나는 답변을 해드리면, 영화 평론가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뭐 평론가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먼저 하면 사실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임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어느 순간 평론가라고 해서 뭐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론가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뭔가가 있다고 하면 그게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질문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개별 영화에 대한 질문들이 아니라
영화라는 전체 매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질 건지가 있냐 없냐가 그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차이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보통 영화를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체계적으로 얘기할 때는 영화는 애니메이션의 하위 장르죠. 그런 책들이 꽤 많아요. 뭐 8가지 장르, 10가지 장르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또 반대로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분들은 애니메이션의 영화의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모든 움직이는 것들인 거고, 말 그대로 동영상, 그 중에 그림이 그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으로 하는 거고, 뭐 퍼펫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클레이도 있고, CG, 뭐 3D 다 있으니까 그 중에 영화는 그냥 사진으로 움직이는 것 뿐이야라고 이제 하위 개념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요거는 뭐 어디에 기준점을 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영화 장르에서 애니메이션을 특정 위치, 그러니까 장르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싶지는 않고, 둘 사이의 어떤 뭐랄까 차이, 긴장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주로 현실과 환상이 겹쳐 있는 영화들이에요. 영화로 예를 들면 판의 미로 같은, 이렇게 현실을 치열하게 보여주고 실화를 바탕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환상이 불쑥 끼어드는 그런 것들을 꽤 좋아하는데, 그건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를 들면 뭐 라피ュ타처럼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애니메이션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오는 거리감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들을 보면 실제로 있는 공간을 그대로 그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실제처럼 그려도 실제는 아니에요. 그때 주는 되게 생경한 느낌들, 되게 익숙한데 생경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을 그림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닮으려고 하는 작품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감각하고 느끼냐, 우리의 일종의 말 그대로 몸이 느끼는 감각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측면에서 영화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영화는 기본적으로는 사진 이미지를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묶여있는 데 반해서 애니메이션, 이런 식의 방식 애니메이션은 상상력을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더 확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고, 이 마로나라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느끼는 감정도 실제 마로나가 저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좀 공감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같은 소재,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도 요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울림이 남달라지는 거죠. 뭐 한편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도브 애니메이션처럼 그냥 이거를 틀에 박힌 서사로 개 모음으로 이렇게 그렸으면 여느 영화보다 훨씬 감흥이 떨어졌을 거예요. 오히려 실사 영화 흉내낸 영화들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졌을 거고, 요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의 힘이 뭔지, 애니메이션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너무 잘 표현을 하고 있어서 특별해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애니메이션의 의미는 뭐 이를테면 움직이는 영상, 움직이는 그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용어 그 자체, 애니메이션의 원래 뜻이 생명을 불어넣다는 거거든요. 애니메이트라는 게 이제 이를테면 진흙 인형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거에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가 원래 어원이에요.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건 거죠. 그것처럼 이 작품이 화상의 마로나가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 그 본질을 잘 깨닫고 실행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이 아니었던 것, 혹은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에 내가 그걸 인식하고 느끼고 공감함으로써 뭔가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조금 닭살 돋는 비유긴 하지만 저는 개를 안 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들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 나면 마치 내가 개를 키우고 떠나보낸 것 같은 애상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까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이 작품의 힘이 아닐까 싶고, 단순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걔가 이런 삶을 살았대, 뭐 이렇게 해서 떠나갔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느껴지는 건 거죠. 근데 눈으로 보는 것도 다큐멘터리 필름처럼 이렇게 실제 사연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니메이션이어야 하는 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저한테도 좀 특별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고백에 가깝게 별 5개를 줬습니다. 이 작품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기회처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성의 마로나에 대해서 신의 11에도 글을 좀 여러 차례 썼었고, 유튜브에서도 짧게 얘기했었고, 이런 자리를 가져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는데, 늘 마지막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작품은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이고, 행복하자라고 권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 11에 썼던 글에도 거의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사족이고 영화랑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썼는데, 저는 이 작품 보면서 문득 신해철 씨 생각이 났어요. 그 FM의 음악도시 진행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그게 97년 9월 30일인데 마지막 코멘트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냐는 물음에 답하려고 철학과에 갔지만 알 수 없었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음악도시를 관두는 이제야 그 답을 찾았다 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 이미 할 바는 다 했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의미, 이거는 그냥 태어난 순간 이미 완성이 된 거고, 그냥 그 순간순간을 행복하기 위해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 좋은 말이구나. 늘 하는 것처럼 좋은 말을 딱 했구나. 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영화의 인연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와닿는 타이밍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보면서 새삼 그 말이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을 조금 인용해서 얘기하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까 그 아놀 얘기도 잠깐 했잖아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진짜 잃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지 마시고, 태어난 걸로 의미를 다하셨으니까, 이 신해철 씨의 말씀 그대로 빌려서 얘기를 할게요. 나머지 생은 보너스고, 그 보너스로 생을 그냥 부디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마로나처럼. 네, 다들 행복하십시오.